자,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경영교수와 함께 짚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한일 양국이 통화 스와프 협정 재개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네. 먼저 시청자 좀 이해를 위해서 이 통화 네. 스와프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통화 수합은 말 그대로 통화를 바꾼다라는 바꾼다는 거죠. 거. 네. 바꾸는데 어떨 때 바꾸냐? 주로 위기 시에. 위기 시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 IMF 외환 위기 때 급격히 자금이 유출되지 않습니까? 유출되는데 그 자금 유출이 돈 갚으세요라고 하면서 자금 유출이 일어날 때 돈을 갚을 수 있는 그 달러가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외환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급격히 유출되는 상황, 이런 위기에 처할 때 그때 돈이 없으니, 달러가 없으니 달러를 무제한 공급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 한국 돈을 이만큼 맡겨줄 테니 달러를 좀 주세요. 그러니까 소위 마이너스 통장 같은 개념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미리 만들어 놓고 달러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빼나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당장 필요한 게 아니어도.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죠. 아니어도. 예, 상시 체결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5년 2월 이후에 8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 방금 네.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유를 봤을 때 교수님 네. 말씀처럼 네. 뭐 좀 위기가 있을 때라고 하셨는데 지금 사실 최근에 외환시장 고려를 해보면 네. 한일 통화 스와프를 해야 될 상황인가? 네. 라는 뭐 퀘스천 마크가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는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생각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것은 외교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화 수합을 체결하는 것이 우리가 위기에 놓인다고 해서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체결해 놓은 것이고, 그렇군요. 실제 위기가 발생할 때 통화 스와프라는 이런 통화 정책이죠, 일종의 통화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뭐 최근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에. 그랬는데 한일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통화 스와프를 종료했었고 2015년 그때 2월부터 양국 간 협정이 완전히 끝났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다시 재개된다는 얘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교적인 관계가 다시 조금씩 신뢰를 찾는 것이다. 서로 통화 스와프고 뭐고 하지 말자, 교육도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좀 싸우다가 그렇군요. 이제 양국 간의 일종의 협정이라든가 그러니까 최근에 뭐 화이트리스트 복원 같은 그런 개념처럼 볼 수 그것도 있겠네요.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책이에요. 통화 스와프는 통화 정책이라는 관점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 말씀하셨던 화이트리스트, 이런 것은 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교역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과 나름의 셔틀 외교, 이 외교 정책이 나름 가장 일본과 경색했던, 긴장감이 높았던 그런 시점을 벗어나서 조금 다시 일본과의 관계가 좀 트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보는 것이 어쨌든 맞겠습니다. 외교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를 좀 이어가고자 하는 일환이다. 네.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그렇다면 그 양국의 통화 수합을 하면 우리가 원화 맡기면 엔화 가져오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이거 보니까 달러 베이스 방식의 달러 네. 스와프가 추진될 거라 하던데 이거는 네. 또 왜 그런 거예요? 네, 사실 우리 한국 입장에서 엔화가 급격히 빠져나갈 일은 상대적으로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통화가 일본에서 엔화가 빠져나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양국 간에 엔화나 원화가 급격히 빠져나가서 외환 위기에 처할 만한 그런 위협은 없습니다. 그런데 양국 다 우리 모두 무역 결제를 대부분 외환 결제, 무역 결제, 그리고 한국과 일본 간의 교역조차도 달러로 교역하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달러가 말 그대로 외환 위기라든가 이런 위기 시에 달러가 급격히 빠져나갈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의 어떤 위기 상황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로 통화 수합이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에는 한국은 원화를 맡기고 엔화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역시 일본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통화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요. 일본도 엔화를 맡겨놓고 또 우리도 있는 달러를 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양국이 어떤 종류의 외환 위기에 처하게 될 경우, 또 자금 유출이 급격히 일어나게 될 경우 그런 위급 시에 대응할 수 있는 양국 간의 통화 정책을 교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최근 일련의 이 통화 정책, 긴축적 통화 정책의 경과를 보면 재밌는 게 한국도 미국과 그 금리의 격차, 기준금리 격차가 급격히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따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이야기를.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은 더 벌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본은 계속 아직도 동결했어요. 지금 완화 정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미국이 추가적인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고 한다면 일본 엔화 가치는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 자금 유출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어쩌면 이런 위기 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달러가 체제를 필요할 수 있다. 마련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그런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시청자 입장에서는 달러 수화프라는 게 이제 자국 통화로 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좀 아시게 되는 반드시 그런 건 계기가 될 것 아니겠죠. 같아요.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이번 통화 스와프의 어떤 배경에는 아까 이제 외교적인 부분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 국가 목록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4년 만에 최근에 복원을 결정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양국 간 교역이 좀 늘어나게 되는 계기가 될 텐데 이런 네. 뭐 통화 수업도 그렇고 각종 정책들이 좀 우호적으로 간다는 거, 양국의 어떤 경제 교류도 그렇고 확대하는 계기가 좀 된다고 봐야겠죠. 네,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화이트리스트에서 그동안 배제시켜 왔었다. 화이트리스트가 뭐냐? 말 그대로 일본 정부 입장에서 일본의 각종 뭐 첨단 산업이나 첨단 기술 혹은 여러 제품들을 수출할 때 이런 것들이 적대 국가에 수출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국방 위협이라든가 안보 리스크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화이트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수출할 때 허가 신청을 안 해도 된다. 근데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순간 까다로운 거예요. 일본의 여러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를 한국에 수출할 때 까다롭게 따져볼 수 있는 틀이 됩니다. 툴 하나의.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역을 원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거예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은. 근데 다시 화이트리스트에서 4년 만에 복귀되는 거니까 수출이 조금 더 원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사실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고 수출을 까다롭게 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조건을 완화하는 이런 노력들이 일종의 심리적 안정 효과, 또 양국 간의 또 어떤 여러 교류가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 그런 것들을 외교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일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 금리 얘기를 또 해볼 텐데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그 6월에 FOMC에서 매파적 동결을 하면서 네. 이제 7월이나 그 이후에 또 인상할 수 있다는 시사 발언을 했었고 이후에 그래서 이제 아직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높게는 5.5%, 6% 상단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연준 의장 뭐 상하원에서 얘기도 했고 또 다시 추가 긴축 가능하다. 네. 이게 뭐 확정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이거는 긴축 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어떤 배경을 봐야 될까요? 이토록 이례적인 긴축의 시대가 찾아온 배경은 곧 물가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결국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물가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의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만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번에 유럽 중앙은행의 연례 회의 때 가서 발언한 것인데 그 패널로 참석해서 한마디 하셨는데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인플레이션이 이토록 오래 갈지는 몰랐다. 그게 너무 놀랍다. 그러니까 본연에 혹은 그 종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 예상 안 바뀐 걸 잡히고 인정한 있다. 거네요. 그죠? 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더군다나 그 자리에서 CNBC 앵커가 네. 질문을 했습니다. 금리를 계속 연거푸 인상할 거냐 아니면 이번에 7월에 인상하고 한번 쉬었다가 다시 인상할 거냐 이것을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두 번 얘기한 거군요. 역시 그건 정해지지 않았다. 두 번 연속해서 인상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근데 시장은 뭐라고 기대했을까요? 한 번 쉬었다 인상하겠다. 그러니까 7월에 인상하고 한 번 쉬었다. 9월에는 안 하다가 그 다음번에 인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때쯤 돼서 물가가 확실히 잡히면 인상 안 할 수도 있다.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었는데 요 말씀은 또 다른 말로 해석해 본다면 연거푸 금리 인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시장이 다시 한번 실망하는 상황이 연출된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는 7월에 이제 그 방금 전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네. 한미 금리 격차가 지금도 역대 최대인데 2%로 벌어지게 되면서 또다시 역대 금리 차를 경신하게 되는 건데요. 네. 지금 파월 의장 얘기한 것처럼 뭐 CNBC 앵커의 그 질문에 대해서 두 차례 할 수도 있고 네. 아닐 수도 있고지만 두 차례의 가능성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2.25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여파가
올까? 네. 또 많은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지금 1.75%포인트이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큰 격차인 겁니다.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격차가 벌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무조건 강달러가 야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히려 통상적으로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서 자금 유출 강달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역전될 거라는 것을 생각할 때 선행적으로 항상 외환시장, 주식시장은 선행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그런 금리 격차가 이제 역전될 것 같아, 그리고 벌어질 것 같아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외환에 투자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외환시장에 달러 투자가 몰리는 거예요. 그때 그랬었죠. 그때 강달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2년 10월에 강달러가 나오고 그때 자금 유출이 일어났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무너지고요. 근데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와중에는 오히려 달러 강세가 꺾이거나 자금의 순유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1.75%포인트까지는 그동안 예상했던 거예요. 근데 2.2%나 2.25%포인트라는 그 정도의 격차는 예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상 밖의 예상 수치. 밖의 격차인 거죠. 종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쯤에는 다시 한번 외환시장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달러 투자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달러가 야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달러나 자금 유출 위협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고조될 수 있다라는 걱정이 좀 드는 궁금했던 거는 선행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그 6월 발언 때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럼 1.75 아니고 상단이 2에서 2점 갈 수 있겠네. 그때부터 좀 높아져야 되는데 제가 그 이후로 환율 추이를 네. 봤더니 또 그렇게 높아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와야 되는가 너무 좋은 싶더라고요. 표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께서는 이 시장을 보실 때 손바닥 위에 파월과 시장 둘 다의 마음을 놓고 읽으시면 좋다. 둘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월의 마음도 그렇지만 어. 시장은 그 파월의 마음을 동의하지 않았어요. 거짓말일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오늘 이 순간부터는 이 ECB 연례 회의 때 발언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이 아마도 그래, 금리 인상 계속할 수 있겠네라고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달러 기조로 전환될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있고 네. 그리고 증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어제 매파 발언이 또 이어졌었는데 혼조세였거든요. 네.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투자자의 마음과 파월의 마음 예. 아닐 거야 예. 아니겠지라고 했는데 오늘 또 얘기했으니까 네. 그 마음을 보여주는 예. 결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파월이 계속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한 번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믿었다가 어쩌면 기대감을 가졌다가 결과적으로는 헛된 기대였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실망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헛된 기대다. 이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뭐 추가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앞으로의 방향성이 네. 뭐 달러가 강해질 수 있고 네. 증시는 약해질 수 있다 이런 걸까요?라고 묻는다면 예.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다만 강달러 기조가 종전에 봤었던 22년 10월에 봤었던 1,400원을 돌파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그런 초강달러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랑 어느 정도 가늠했던 일들이 벌어질 때랑은 심리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강달러는 아니고 아니지만. 그만큼의 뭐 주가 하락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물론 경직적으로 움직일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자, 올해 초에 이제 경제 상황 놓고 뭐 이 자리 통해서 우리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었는데 네. 상저하고 예측하는 목소리 많았었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 이제 앞두고 있어요. 네. 6월 다 끝나가는데 예. 기업 체감 경기를 좀 살펴보니까 여전히 뭐 회복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가장 큰 요인을 꼽아 보니까 반도체 경기 회복 늘 저희가 얘기하는 가장 큰 맞습니다. 이유기도 한데 네. 이게 꼽히고 있는데 박사님 보시는 지금 상저하고를 예상했던 그때와 예. 지금 상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비교를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중요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지금 기업 경기가 어떤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떨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도 현황과 예상이군요. 전망을 네. 예상하는 지표인데 이 값이 100을 통과하면 호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많이 떨어져서 63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지난 2월에요. 그러다가 이게 70이나 이 정도로 올라오다가 지난달 73. 근데 이번 달엔 또 올라갈 거로 생각했는데 여전히 73.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회복이 좀 더디다. 더디구나. 실타래가 묶여 있는데 이게 잘 안 풀린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그동안에 반도체 업황을 가지고 말씀드릴 때도 반도체 파운드리 납품업체 간에 경쟁이 오히려 심화됐어요. 최근 들어서. 그리고 또 반도체 설계나 또 기판 제조나
이런 뭐 전자, 영상, 통신 장비 이런 전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이 실타래를 푸는 장면은 안 나타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침체 국면이 생각보다 더 지연되는구나. 그러니까 상저, 하저의 느낌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그렇다면 같습니다. 지금 전월과 동일했는데 네. 앞으로의 7, 8월, 9월 이 네. 하반기의 방향성은 좀 어떻게 좀 갈 거라 예상하세요? 그냥 상저, 하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또 가능성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럼에도 어떻게 예상하세요? 불구하고 상반기가 워낙 극단적인 저였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좀 괜찮아진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상극저 하저의 느낌인 거죠. 고라는 표현을 쓰면 아무도 체감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군요.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상극저, 하저.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앞에보다 나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2025년에 2나노미터 파운드리 공정 양산에 들어가겠다 로드맵 밝혔는데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는 그렇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TSMC는 뒤져 있기 때문에 이걸 네. 좀 앞질고자 하기 위해서 승부수를 네. 던진 건데 네. 이 나노미터 파운드리가 뭔지 네, 네. 그거에 대한 설명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첨단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낮을수록. 네, 낮을수록. 오. 그러니까 그 낮은 것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도전을 다른 기업들과 격차를 벌이는 게 초격차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반도체 공정은 숫자가 낮을수록 최신 기술이 적용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요. 이번에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서 2나노 이하 공정 로드맵을 발표했고요. 그랬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TSMC를 앞서가기 위한 경로를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25년까지는 2나노, 그리고 27년부터는 1.4나노 공정 양산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군요. 결국 TSMC의 어떤 파운드리 최강자 TSMC에 도전하는 양상을 좀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강자로의 도전을 응원하면서 오늘 경제 이슈 마치겠습니다. 김광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